자, 이제 질병의 자연사 및 예방인데 앞에서 우리가 생태학적 모형할 때 클락의 3원론이라고 해서 병인 숙주 환경으로 설명했다라고 했죠. 자, 그게 그대로 와서 레벨과 클락이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는데 병인 숙주 환경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질병 발생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기 전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가,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병원성 이전기라고 해서 질병에 걸리기 전 단계, 3, 4, 5단계는 병원성기라고 해서 질병에 걸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병원성 이전기에서 비병원성기를 보시면은요, 병인과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질병 예방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고, 2단계로 넘어가면은 병인의 자극이 형성이 됐지만 아직 내 몸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지금 딱 코로나19 재유행하면서 바이러스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겠지만 나는 아직 안 걸렸어요. 그럼 요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예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예방접종을 할 수도 있고 마스크를 쓰고 뭔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데 안 가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수예방, 특이적 예방이라고 해요. 왜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막기 위한 예방이다라는 거. 근데 그 병원체가 내 몸에, 숙주 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숙주의 몸에서 병인의 자극에 대한 숙주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직 증상은 없지만 코로나균이 증식을 하고 나의 뭐 호흡기를 공격을 하고 있겠죠. 근데 요 시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를 하고 장애가 남지 않도록 치료하는 단계가 4단계 현성 감염기가 되겠고, 회복기에는 이제 질병이 회복이 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시기에 할 수 있는 예방은 재활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기 전에 하는 예방을 1차 예방이라고 하고요. 질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는 2차 예방, 회복기의 재활과 관련된 것을 3차 예방이라고 하고, 자, 요 4단계인 현성 감염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레벨과 클락은 여기를 2차 예방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2차 예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게 감염병일 때는 명확해요. 자, 그 증상이 나타난 시기랑 회복기가 명확하죠. 이게 구분이 되는데, 이제 현대 와서는 만성질환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성질환은 어때요? 어디까지가 증상이 나타난 시기고 어디부터가 회복기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뇌경색이 진행이 됐어요. 뇌경색 초기에 증상이 딱 와서 내가 마비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마비로 인한 후유증이 하지 않기 위해서 질병 치료와 재활을 동시에 하죠. 그러니까 2차와 3차로 구분하기는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이제 예방의학이라던가 지금 최신 이제 공중보건 모든 교재에서는 여기를 3차 예방으로 분류해서 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지. 얘를 2차로 봐야 될까? 3차로 봐야 될까? 그래서 시험에 맞게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얘는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어 라는 여지를 두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여기가 아직까지 2차 예방으로 출제는 되어 왔어요. 근데 하지만 언제든 3차로 나올 수가 있겠죠. 왜? 모든 서적이 다 3차로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다음 중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자, 1. 예방접종, 2. 조기 발견, 3. 악화 방지, 4. 재활. 이러면 그냥 조기 발견을 2차 예방으로 고르시면 돼요. 근데 다음 중 2차 예방을 고르시오 했는데 1. 건강 증진, 2. 예방접종, 3.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4. 재활. 이렇게 나오면 얘는 2차 예방으로 낸 거구나 라고 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단계씩 보시면, 1단계를 비병원성기라고 했어요. 질병에 걸리기 전 단계다. 그래서 병인 숙주 환경이 잘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숙주의 저항력도 좋은 상태,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한 상태다. 그래서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계인 초기 병원성기는 병인의 자극이 형성이 됐지만 아직 질병 전기다. 질병에 걸리기 전 단계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해서 그 병인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야 된다. 자, 불연성 질병기는 병인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자극해서 숙주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조기의 병적인 변화기다. 그래서 전염병, 감염병 같은 경우는 잠복기, 그다음에 만성질환 같은 경우, 비전염성 질환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단계는 현성 질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해부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고, 그 변화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수가 필요하겠죠. 자, 5단계 회복기는 재활의 단계다. 그래서 회복기에 있는 환자에게 후유증이 어차피 뭔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불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재활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럼 예방을 이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구분을 해보면 1차 예방은 질병에 걸리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질병 발생을 애초에 막아주는 거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요걸 이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면은 1단계에 할 수 있는 활동은 건강 증진 활동, 2단계에 할 수 있는 활동은 특이적 예방이라고 하는 그 예방 접종 같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건강 증진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 적극적으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 그래서 적극적 예방이다라고 하면 이 건강 증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적극적 예방입니다. 좋은 생활 환경 만들고 적절한 영양 섭취하고 의복이라던가 뭐 휴식 시설 이런 것들 확보하는 거. 보건 교육의 역할도 크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 교육하고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이적 예방, 특수 예방은 2단계에 할 수 있는 초기 병원성기에 할 수 있는 예방 활동으로 특별한 무언가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다. 왜냐하면 그 특별한 어떤 병인에 대한 자극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 예방 목적의 어떤 약품, 그다음에 어떤 길이나 도로에 유독 사고가 다발해, 뭔가 도로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고를 막기 위한 사고 보수, 방지 대책,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환경 대책.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 개선은 건강 증진의 영역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두루두루 막기 위한 거니까. 근데 이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건 특정 유해 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막기 위해서 그 유해 인자를 관리하는 환경 대책은 특이적 예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2차 예방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에서 무슨 검사한다 그럼 무조건 질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검사한다 그럼 무조건 2차 예방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검사, 그리고 조기에 발견했으면 조기에 치료하는 행위가 해당이 되겠죠. 자, 전염병 질환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치료 기간도 줄일 수가 있고 경제적 노력이나 노동력 손실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비전염성 질환,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면은 치료 기간도 단축되고 생존율도 훨씬 높아질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암이 그렇죠. 그래서 암 초기 1기, 2기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해서 치료하게 되면은 간단한 수술, 방사선 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4기까지 넘어가 버리면은 증상이 나타난 상태로서 어때요?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해도 계속 재발되고 문제가 되겠죠. 3차 예방은 재활 또는 사회 복귀 단계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남는 손상에 대한 후유증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한 단계로 의학적인 재활, 물리치료를 통해서 장애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직업적 재활, 뭔가 사회생활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뒤로 넘겨보시면은 이제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요. 자,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 자, 의료와 보건의료를 구분을 해보면 의료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지식으로 의술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까지를 의료라고 해요. 그럼 보건의료는 그 의료를 포함한 국민 건강과 관련된 조금 더 넓은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양한 보건의료 기관,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보건의료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을 비교를 해보면 의료인이라고 하면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렇게 5종이고요. 보건의료인이라고 하면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약사, 한약사나 의료기사나 뭐 안경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등등이 모두 보건의료인에 해당이 돼요. 보건의료 기본법에서 다양한 규정들을 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기본법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 의무,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요. 보건의료 수요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규정을 하고 국민의 보건,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보건의료 기본법이라고 해요. 기본 이념은 앞에서 건강권에 대한 거 나올 때 잠깐 나왔었는데, 그래서 건강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여건 만들고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 효율,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관련 용어들 정의가 나오는데 보건의료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고 보건의료 서비스는요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활동이에요.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활동. 이게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들이 있는데 용어 정의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건의료랑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분해 두셔야 되겠고 보건의료인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했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게 허용된 사람들을 모두 묶어서 보건의료인이라고 해요. 보건의료 기관은 그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 기관들, 그래서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등의 기관을 의미를 하고 그 중에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누가 운영하는 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고요. 보건의료 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식, 구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이런 모든 것들의 자료를 보건의료 정보라고 해요. 자, 그 아래 박스에 심화 내용이 있는데 요게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한 2번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엄청 출제가 자주 되고 그런 건 아니어서 제가 요거는 심화 이론에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심화 박스에 있는 것들은 핵심 이론 할 때 심화 이론을 같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래서 핵심 이론 할 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건의료의 분류에서 보시면은 보건의료를 우리가 그 다양한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서비스 주체, 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공의료냐, 민간의료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공공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겠죠. 공공의료겠죠. 그래서 공공의료라고 하고 보통 결핵 전문 병원, 정신과 정신병원이라던가 한센병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수익성이 나는 병원이 아니에요. 근데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과 관련된 의료기관을 국가가 보통 맡아서 하죠. 그래서 공공의료에 주로 영역이 되는 거고 영국 같은 나라 NHS, 우리 이제 보건행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NHS 하면 뭔지 아실 텐데 영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NHS라고 해서 세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이런 게 공공의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민간의료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의료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민간의료기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이 민간의료가 주축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한 90% 이상은 다 민간병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질병 예방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 앞에서 질병의 자연사 5단계랑 예방 3단계 봤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방 관점으로 보면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하는 1차 예방, 질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하는 2차 예방, 걸리고 난 다음에 재활하는 3차 예방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1차 예방은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서비스다. 그래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 관련된 것들, 건강 증진 서비스들 또는 예방 접종과 관련된 특정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들이죠. 금연 프로그램, 비만 관리, 영양 관리, 운동 처방, 스트레스 관리, 환경 위생 관리, 산업재해 예방, 예방 접종 모두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기 위한 예방 서비스에 해당이 되죠. 1차 예방이겠고, 자, 2차 예방은 질병에 걸렸을 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서 증상이 심해지지 않게 해서 장애가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예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예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야다.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2차 예방에 조금 포커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고 건강검진에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시스템이긴 해요. 3차 예방은 재활의 영역이다. 그래서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를 최대한 회복을 하고 재활을 해서 최대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3차 예방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2차와 3차의 구분이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치료 시작부터 장애가 남지 않고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한 치료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만성질환과 관련돼서는 2차랑 3차를 명확하게 딱 구분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의료기술의 복잡성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우리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라고 하면은 1차 의료는 우리 동네 의원 가서 내가 감기 걸렸어요. 독감이에요. 코로나에서
종합병원 안 가죠. 동네 의원 가서 약 처방 받고 뭐 간단한 치료 받는 게 1차 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의료는 맹장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굳이 대학병원 갈 필요는 없어요. 동네 준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가서 맹장 수술 받을 수가 있죠. 이 정도가 2차 예방. 그 다음에 뭐 암 3기, 4기로 진행이 돼서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뭔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또는 뭐 우리가 알지 못한 희귀한 질병이라 뭔가 난이도 높은 치료가 필요해요. 이럴 경우에 3차 예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 서비스, 1차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가 간단한 의료 조치로 해결이 가능해요. 자, 이런 것들을 1차 의료에서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 훈련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숙련 의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전문의와 우리가 이제 구분을 전문의랑 일반의로 구분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체적인 의료에서의 개념으로 보시면은 일반의는 이제 의사 면허를 따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숙련을 거쳐서 내가 어떤 전공 과목이 없어도 두루두루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가정의학과가 일반의의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전문의의 개념은 뭐냐면 난 정형외과 전문이야. 난 정형외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자격을 얻은 사람이야. 나는 피부과 전문이야. 난 흉부외과 전문이야. 이게 전문인 거죠. 그럼 이 1차 의료는 일반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고 질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도 굉장히 간단하고 보조 인력도 별로 필요 없어요. 이런 영역. 그래서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1차 의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 막 대학병원 갈 일이 얼마나 있었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 있었어? 없어야 되는데 잘 없어요 원래는. 그쵸? 물론 특이하게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인구 집단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이 1차 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한 90% 정도의 요구를 이 영역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방접종, 보건교육, 건강증진 서비스, 감기, 설사, 단순한 외상, 정상부만이 여기에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의원급 개원의들이 이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차는 어때요?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1차 의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환자들로 전문화된 단과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당을 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맹장수술 같은 거, 제왕절개 분만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2차 의료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3차 의료 서비스는 2차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이 3차 의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는 분과, 아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분과 전문의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팀을 이루고 특수시설, 특수장비도 필요한 게 3차 의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3차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자원을 써야 되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의과대학 부속병원들이 대부분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입니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를 분류를 해보면 여기서도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1차 보건의료는 여러분들 공부 이미 하신 분들은 알마타 선언에서 얘기한 1차 보건의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게 이 인구 집단 대상으로 했을 때 1차 보건의료로 알마타 선언에서 강조된 1차 보건의료다.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알마타 선언이 뭔데 할 건데 뒤에서 금방 나와요. 아주 중요하게 볼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저건 뭐 너무 쉬운 내용이지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2차 보건의료는 주로 이제 급성기 질환을 관리하는 것을 2차 보건, 급성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되는 게 2차 보건의료로 응급처치나 뭐 급성질환 관리 사업이고, 3차 의료는 만성질환들 또는 집에서 뭐 치료받는 거, 재가치료나 재활이나 장기요양이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3차 보건의료의 대상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중보건에서 했던 내용들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보건행정에도 당연히 공중보건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920년에 윈슬로우 교수가 공중보건학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라고 했죠. 연도까지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공중보건은 누가 노력한다? 조직화된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목적, 요 세 가지 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자 과학인 학문이 공중보건학이다라고 해서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윈슬로우의 1920년에 내려진 공중보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환경위생 관리하고 전염병 관리하고 개인위생에 대한 보건교육하고, 자,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하는데 뭘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냐?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해라. 자, 그리고 사회 제도를 발전시켜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를 한 학자들이 더 있는데, 자, 할론이라는 학자는 공중보건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 환경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 지식, 가용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결국 뭐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과 장수에 도달하는 것. 그래서 우리 뭐 WHO 건강 정의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장수, 생명의 연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스마일리라는 학자, 공중보건은 본질적으로 누가 책임을 진다? 지역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질병 예방,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관련된 학문이다라고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분야를 보시면요, 공중보건은 인구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행정학, 통계학, 교육학, 심리학 이런 모든 학문들이 같이 협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의 활용과 협동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보건학의 세부 분야들, 보건 행정뿐만 아니라 통계라던가 역학, 감염병, 뭐 보건 경제, 생태학, 인구학, 영양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건학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앤더슨의 공중보건의 사업 수단 3대 사업이라고 하는데, 공중보건 사업을 위한 3대 수단으로는 보건교육, 봉사행정, 그리고 보건법규가 있어요. 자,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접근 방법이 보건교육으로 사람들을 잘 교육을 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조장한다라는 행정이라는 거죠. 자, 봉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봉사라고 해요. 그래서 보건 문제에 뭔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봉사행정이라고 하고,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그래서 보건법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통해서 우리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물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죠.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후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보건에 대한 게 잘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통제행정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자, 애시튼과 세이모어가 제시한 공중보건 변천의 4단계가 있는데, 자, 1단계를 산업보건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보건 문제가 생겨났고, 거기에 대처하기 시작한 단계가 이제 공중보건에서의 어떤 시작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단계는 개인위생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질병의 예방법들이 개발이 돼요. 백신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개인의 어떤 위생이나 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던 시기고, 자, 그 이후에는 치료의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기술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의약품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감염성 질환도 줄어들고 치료의학의 전성기가 됐고요. 자, 이때 감염병에 이제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공중보건, 그러니까 인구 집단의 건강 관리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간 뒷전이 돼버려요. 자, 그러다가 4단계로 넘어가면은 신공중보건의 시기라고 해서 이제 감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건강 문제를 정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성질환이 대두가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관리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신공중보건의 시기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랄론드 보고서 나왔었잖아요. 랄론드 보고서가 몇 년이었죠? 1974년. 1974년.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몰라도 돼요. 어차피 저절로 알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 시기인 거예요. 딱 랄론드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을 증진시켜야 돼. 뭐가 영향을 미쳐?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치더라. 환경이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신공중보건의 시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학의 기본 전제가 도전을 받기 시작한 시기다.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질병 구조가 만성병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국민 의료비가 증가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완치가 안 돼. 죽지도 않아.
그렇게 계속 의료비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되는데 감염병은 원인이 명확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성질환은 어때요? 원인을 몰라요. 완치도 어려워요. 예방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랄론드 보고서에서 제시가 된 거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1990년 들어서 이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보통 예방보건 서비스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안 걸리게 예방해야 된다라는 거, 이 시기를 신공중보건의 단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기에서 또 반복되는 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체계 얘기하는 거고요. 생활습관, 환경위생, 생리적 요인이 생물학적 요인, 유전이죠. 이 네 가지가 그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중보건의 변천 4단계까지 봤고요. 자, 양질의 보건의료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보건의료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정리를 했는데, 보건의료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좋은 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한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이 그럼 도대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뭔데,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고, 리와 존스도 있는데 마이어스라는 학자의 정의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이 바로 나오죠. 자, 마이어스는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 기출 보시면은, 기출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무조건 나오는 문제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출을 가지고 있고, 그냥 좀 줄여둔 거예요, 이 정도가. 그래서 네 가지: 접근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효율성,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했고요. 자, 예전의 문제는 보통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에 해당하는 것 고르시오,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시오, 바르게 연결된 것 고르시오, 이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해놓고 요 특성은 뭐에 대한 거냐,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해요. 내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 뭔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돼요. 지리적 접근성. 자, 경제적 접근성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그러면 건강보험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줘야 되겠고, 시간적 접근성. 자, 내가 밤에 갑자기 막 혈변을 보고 있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이 문을 닫았어. 그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뭐에 응급실이라던가 야간 진료하는 데들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시간적 접근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이 접근성은 이런 지리적, 경제적, 시간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뭘 추가로 보셔야 되냐면, 내가 병원에 갔는데, 내가 예방접종을 하려고 갔는데, 아, 우리 병원은 예방접종 안 해요. 이러면은 접근성이 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병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가 접근성의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적인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의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과 기술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무면허 의료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불법 의료 시설 이런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질이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 의료 서비스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능력이나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적절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통제 기전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게 질을 보장하기 위한 통제 기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의료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질 관리를 해야 돼요. 질적인 적정성. 다음에 지속성 또는 연속성 또는 계속성이라고 하는데, 서비스가 제공되다 끊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지 지속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접근성에서도 예방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지속성에서도 예방, 진단, 치료, 재활에 이르는 포괄적인, 총괄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 겹치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괄적 의료 서비스, 총괄적 의료 서비스는 접근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속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내용 여기인데, 개인적인 차원과 지역사회 차원으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룸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안도감을 갖게 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전인적 의료라고 불러요. 전인적 의료라는 건 뭐냐면 인간을 육체와 정신이 분리된 그런 기계론적인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육체와 정신이 통합돼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부러진 다리만 치료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전인적 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인적 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속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의료기관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동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건강검진 기관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위암 1기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위암 1기십니다 하고 끝이 아니라 위암 1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상과 뭔가 소견서를 써 드릴 테니까 종합병원을 가보세요. 근데 원하시면은 저희가 연계된 병원으로 뭐 그러니까 예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요즘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관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동을 하면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 자, 그럼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속성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랑 의사나 뭐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이 협조가 돼서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병원에서 초음파를 찍었어요. 초음파를 찍고 뭐가 의심된다 해서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를 다시 보냈어. 상급병원으로 보냈어. 그럼 그 다음 치료가 또 연장이 돼야 되겠죠. 아, 우리 그 병원 거 못 믿어요. 처음부터 다시. 사실 이 경우가 많긴 하지. 근데 그럴 만도 해. 왜냐하면 좀 애매한 것들도 있고 CT나 MRI 판독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단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줄긴 했어요. 그래서 CT, MRI 찍은 거 갖고 가면은 MRI 결과 이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지속성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효율성. 자,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경제적 합리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료 자원은 어차피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한정된 자원으로 얼만큼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이 양질의 의료에서의 효율성은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포함을 합니다. 자,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요망한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효율적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진료도 예약을 통해서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적절한 인력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대기 시간을 줄이거나 뭔가 전달 체계를 확립해서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효율성의 개념으로 들어가요. 자, 그 표에 보시면은 미국 공중보건학회에서 제시한 양질의 보건의료 구성 요소가 있는데 요게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을 이렇게 구성을 나눠 놓은 거예요. 자, 내용에서 보시면은 접근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효율성 네 가지고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접근성. 그럼 개인이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요. 포괄적 서비스는 뭐예요?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앞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양적인 적합성.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막 50만 명이 있는데 병원이 하나야. 그럼 양이 너무 적으면은 의료기관이 있고 비용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예약이 안 되겠죠. 이 정도면은. 그럴 경우에는 양적인 적합성도 결국은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 질적인 적정성은 전문적인 자격.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이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 수용성, 과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대상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적으로 수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하고 질 자체가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성은 개인 중심의 진료, 중점적인 의료 제공. 그래서 전인적 의료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의 조정, 의료기관끼리의 서비스 조정이 있어야 된다. 자,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적절한 보상, 누구에 대해서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실 수 있는 게 아까 지속성에서도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접근성에서도 총괄적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나오는데 미국 공중보건학회에서는 이걸 구분할 때 포괄적 서비스를 그냥 접근성에 넣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리와 존스가 제시한 양질의 의료 요건으로, 자, 리와 존스는 이렇게 8가지를 제시했어요. 당연히 의료 서비스는 의과학적인 지식에 기초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치료보다는 뭐를 강조할까요? 당연히 예방을 강조하겠죠. 의사와 환자가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환자와 의사의 협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앞에서 나왔던 전인적 치료라는 개념 여기서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의사와 환자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인간 관계가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런 의사와 환자의 긴밀한 협조와 의사와 환자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인간 관계에 뭐가 다른 거냐? 긴밀한 협조는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하고 금기 음식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환자가 지켜야지. 이게 협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지속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는 정말 말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내가 의사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가 계속 바뀌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보건의료 서비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사회복지 사업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랑 협조가 되어야 하고, 과학적인 현대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고 있어요. 자, 리와 존스였고요. 자, 다음은 도나베디언의 의료의 질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 자, 도나베디언은 뒤로 파트 2로 넘어가면은 도나베디언이 제시한 의료의 질 평가 과정이 있어요. 그거랑 좀 연계되는 개념인데, 우선 이 도나베디언이라는 학자가 보건의료의 질, 의료의 질은 기술적인 부문, 대인관계 부문, 쾌적한 부문으로 나눠서 질을 설명을 했어요.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의학 기술을 기술적으로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기술적 부문의 의료의 질이다라고 했고요. 대인관계 부문에서는 환자와 치료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쾌적함이라고 하는 것은 쾌적한 대기실, 뭐 깨끗하고 따뜻한 진찰실, 깨끗한 입원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요게 그 세 가지를 쾌적함인가 대인관계 부문이 21년도 서울시 7급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속성이라고 해서 16년 서울시 문제에서 요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의료 효과에 대한 환자와 환자 가족의 기대에 해당하는 의료의 질은 무언가? 라고 해서 수용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나베디언의 의료의 질 정의에 대한 것도, 속성에 대한 것도 출제 빈도가 낮지만 문제로 나온 적은 있기 때문에 봐두셔야 되는 내용들이고, 먼저 여기에서 보시면 효능, 효과, 효율, 적정성, 수용성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행정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효과성, 효율성, 적정성, 수용성 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의 대부분 단어의 뜻이 비슷해요. 효과는 목표를 달성했느냐, 효율은 투입 대비 산출, 수용성은 대상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냐, 뭐 요런 적절성은 사업 내용이 적합했냐, 뭐 요런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도나베디언이 제시한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속성에서의 정의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얘는 도나베디언 거 해서 따로 띄어서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먼저 효능과 효과가 나옵니다. 효능과 효과 뭐가 다른 걸까? 효능이 있다, 효과가 있다, 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거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자, 효능이 있다, 의료 서비스가 효능이 있다, 건강을 향상시키는 능력이에요. 의료 서비스가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능력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효능은 우리가 제공하는 의료 과학이나 기술을 가장 바람직한 환경에서 제공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료 서비스를 아주 최상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건강을 향상시키는 능력이에요. 요걸 효능이라고 했고, 효과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능력이에요. 이거 왜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를 힘들게 설명을 할까, 그렇죠? 그래서 효능과 효과는 이게 보건의료 관리에서 딱 구분되는 설명의 딱 정의인 거고, 그래서 효능은 바람직한 환경에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능력, 효과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능력이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효율,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효율은, 앞으로도 공부할 효율은 투입 대비 산출이거든요. 근데 도나베디언님은 왜 그러셨을까? 우리 힘들게 효율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도나비디언에서의 효율은 건강 수준을 획득하는데 우리가 얼만큼의 비용을 들였는지 비용을 측정하는 것을 효율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적정성.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성을 적정성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적정성은 뭐냐? 비용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 또는 편익이에요. 투입 대비 산출이죠, 이게. 그래서 도나비디언의 의료의 질에서는 적정성이라는 게 비용 대비 효과나 편익이 좋았느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수용성은요, 의료 효과에 대한 환자나 환자 가족의 기대를 수용성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합법성은 사회적 선호도. 자, 사회적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거, 법적인 거, 규제적인 거 이런 것들이랑 개인이 기대하는 거, 개인적인 수용성의 일치 정도를 합법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분포, 의료 서비스로 인한 편익이 골고루 분배가 되느냐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속성까지 봤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용어 정의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동안의 정의, 다른 정의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또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두시면은 혹시라도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자, 바람직한 의료의 질 구성 요소. 자, 미국 의학 한림원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의료의 질 구성 요소인데, 자, 효과성, 안전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효율성, 형평성 이렇게 6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정확하게 질병을 찾아내야 되겠고요. 치료를 했다. 회복이 돼야 되겠고, 예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질병이 예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효과성이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제시했을 때 그게 다른 대안보다, 다른 의료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체계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게 더 효과적이야 라고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지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근거 중심 접근법, 의료 시장에서, 그러니까 의학계에서 근거 중심 접근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근거 중심 접근법이 돼야지 효능과 효과, 접근법 에서 효능, 효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효능은 뭐 여기서 말하는 효능과 효과가 같이 나오면 방금 봤던 도나비디언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효능은 뭐다? 바람직한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했을 때, 효과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제공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심플하게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전성은요, 보건의료 서비스가 효과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이용자를 위험하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진단은 정확하게 내려졌는데 진단받는 과정에서 피가 철철 나서 그걸로 다른 문제가 생겼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환자 중심성은 내가 CT를 찍을지, MRI를 찍을지, 엑스레이를 수술을 받을지 또는 체외 충격파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환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뭔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환자의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환자 개개인의 선호, 필요, 가치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임상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 중심적인 진료는 환자의 가치, 선호, 가셔야 된 필요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눈에 보이는 필요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진료를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고 통합해주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도 해줘야 되고, 신체적 안락함, 뭐 정서적 지지, 가족과 친지의 참여 이런 것들까지도 다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적시성은요,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제공이 되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대기 시간이 단축돼야 되고요. 불필요한 지연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이제 응급실에서 이 적시성이 가장 강조가 되는데, 응급실은 환자가 왔을 때 먼저 온 순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더 목숨이 위험하냐가 순서인데, 가끔 보면은 우리 가족이 다쳐서 피가 철철 나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우리 가족은 3시간째 방치 중이고 저 사람은 피도 안 나는데 지금 오자마자 저 사람 먼저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난동을 막 부리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적시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누가 더 응급하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가,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걸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 대표적인 질병이 뭐예요? 심근경색증이나 뭐 뇌졸중 같은 것들. 그래서 생명에 심각하게 위협이 되는 질병에게는 특히 적시성이 중요하다. 자,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원, 시간 이런 것들 투입 요소 대비 산출량,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량, 건강 수준 개선 정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의료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비용 절감 같은 것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건강보험에서도 그런 수가 같은 거 결정할 때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이런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보통은 수가나 이런 것들 건강보험 적용을 해줄지 이런 의사결정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건강보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잘 분배되고 있느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이었고, 잠깐 쉬었다가 1차 보건의료부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